안녕하십니까. 홍범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우리가 봉오동 전투로 이제 역사 공부에서 배워서 기억하고 있는 분이죠. 1968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1920년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였죠. 봉오동 전투에서 최진동, 안무 등 다른 독립군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봉오동에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했는데, 그때 일본군의 150명 정도를 사살하고 그런 큰 전과를 거두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억 속에는 대단한 분이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고, 일본의 치하에서 처음으로 이제 병력을 가지고 전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해서 이긴, 일본을 징벌한 그러한 최초의 독립군 사령관이었다. 대단한 분이시죠. 자, 이분이 이제 1868년에 출생하셨는데, 출생한 지 9일 만에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7일 만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9살 때 잃고, 정말로 험난한 생활을 하셨네요. 보니까 머슴살이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또 3년간의 그 병영 생활도 체험을 하고 노동자 생활도 하고, 금강산 신계사에서 수도승 생활도 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수렵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아마 일제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위험 요소가 있다 판단해 가지고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910년부터 이분이 이제 병력을 만들고 자기 애합 부대원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자유시 참변이 1921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때가 이분이 53세였습니다. 39세부터 53대 한 15년간을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이끌고 여러 가지 형태로 참으로 대단한 투쟁을 하셨죠. 아주 큰 규모의 병력이라든가 큰 전과 같은 것은 봉오동 전투 이후로는 청산리 전투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 성과는 이렇게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한 사람이 15년을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어떤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도 없는 데서 거의 모든 무기라든가 식량 자원을 갖다 자급자족하면서 남의 나라 땅에서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것을 한 15년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러시아도 일본을 상대로 투쟁을 할 때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다른 쪽에서 대한의용군이 편성이 되고, 우리 홍범도 장군 속한 데는 고려혁명군이었는데, 아마 그게 러시아의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공산당 계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때 싸우고 있던 때가 러시아의 영향을 받던 자리였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 독립군들, 그때는 이제 의용군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무장을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자유시위를 아마 유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은 아마 53세였고, 우리가 체력적으로도 정말로 지칠 나이죠. 험난한 생활해왔고, 그 다음에 그때는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시작됐던 게 1917년인데,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완전하게 검증이 끝날 때가 아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러시아가 완전히 공산화 돼 있었고 거기에 이제 협조를 받고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아마 그쪽에 들어가서 좀 안정된 상태에서 일본하고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20년대 뿐만 아니고 1945년 해방돼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이북은 뭐 김일성이 그 정부 수립을 하고 나름대로 또 거기에 협조하는 남한의 정치인들도 얼마나 그쪽에 관심을 가졌었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한 20, 30년 전에 1920년대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주라는 데서 그 헐벗고 굶주리면서 전투를 하다 보니 거기서 여러 가지로 보급이라든가 군수 밀자 같은 것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쪽으로도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절반 정도는 우리 독립군들은 또 다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그 혁명군을 위해서 많이 사살도 되고 또 그쪽으로 나머지는 항복에 가고 우리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가다가 중간에서 아마 돌아서서 나중에 그 이후로도 한 10년 동안을 독립군으로 활동하시다가 1930년 그쪽 자익 그 세력의 고려공산 청년의 김봉환의 교사로 박상설이라는 사람이 김자진 장군을 저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그 처음에 공산 국가가 들어섰던 러시아, 소련, 나중에는 소비에트 연합, 그 다음에 중국, 지금 현재 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 이런 이제 공산 국가들이 한 70년 정도를 갖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만민 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자 계급 우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자기들 처음에 이상처럼 되지 않고 굉장한 뭐 예전에 전체주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보면은 너무 형태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특히나 요즘도 뭐 핵무기를 만들고 자꾸 미사일을 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보면은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 홍범도 장군께서는 그 어렵게 그 참 힘든 다른 사람들이 일제 협력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죠.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생하고 뭐 징용, 징병 같은 그런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일부터 협조한 사람들은 이제 또 뭐 일본이 자녀들 유학도 보내고 그런 기회로 인해 가지고 또 대한민국이 설립됐을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은 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홍범도 장군은 정말로 온 생애를 바쳤어.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소련에서 계속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았던 게 아니고 1937년 69세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슬픈 일이죠. 평생을 그러니까 뭐 다른 땅에서 그 이국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회로 그 소련의 어떤 공산당 그쪽으로 편입이 됐었고 그러나 또 이제 뭐 1937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1943년 우리나라 강복이 되기 전에 75세로 카자흐스탄에서 사망을 했죠. 개인적인 삶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요즘 이제 육사 앞에서의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의 그 이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홍범도 장군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문제는 지금 정유성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실하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 사람이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노래가 남침 때 북한 공산 그 군인들이 불렀던 응원가였고
그 다음에 중국 뭐 그런 뭐 행진가 이런 걸 지어가지고 그건 확실하게 이제 그 드러난 건데, 이런 때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음악제도 했었고 조각도 설치가 됐고 이번에는 뭐 공원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의 어떤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육사 안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맞지 않다, 이런 여론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강복회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부 수립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제 발언을 또 뭐 한두 사람이 해가지고 또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들끓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6.25 남침 상황에서 설립됐던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안에 그분의 독립운동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소련 공산당 군대에 편입됐던 그분의 흉상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일부 이분의 그 강복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 생애에 비추어서는 약간은 또 이제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은 대한민국 군인들을 길러내는, 국군의 간성을 길러내는 육군사관학교 안에 공산당으로 편입해서 활동을 했던 분의 지금은 주적인데, 북한의 공산당을 이제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충분하게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우리 독립군으로서는 충분하게 인정이 되니까 독립기념관에 옮겨가지고 모시는 것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것도 편을 갈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서로 얘기를 하지 말고 차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정말로 적합한 장소에 이분을 모시고, 괜히 그 육사 안에 둬가지고 왜 그분을 거기다 뒀냐, 형상을 뒀냐, 이런 여론으로 이분의 어떤 그 강복군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강복군으로 활동한 그 공정은 반드시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사관학교 그 자리에는 또 이제 뭐 다른 분들을 모실 수도 있고, 이분은 강복 그 독립기념관으로 모셔서 국민들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조절이 되고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갖다가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국민들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어떤 그런 결정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릴 일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리고 선도해가지고 조용히 안정시키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조용히 보고 있는 국민들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세상 그 나라 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게, 이게 정치인들이 할 역할인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범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이분은 독립기념관 쪽으로 잘 모셔서 앞으로 국민들이 또 끊임없이 이런 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렇게 투쟁을 했던 분을 잘 모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육사에는 거기에 맞는 6.25 때 헌신하고 돌아가셨던 분 중에서 또 우리가 그 모실 분들이 있으면 모셔가지고 그리 끊임없이 우리 후손들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국민들이 잠잠하게 우리 그분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위대한 대한민국이 잘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바라는 박배웅입니다. 감사합니다.